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정부와 기업들의 갖은 노력에도 수출이 참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일한 날이 적었던 탓도 있지만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 노트 7 사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더 줄어서 걱정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수출이 또다시 감소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7월까지 19달 내리 감소세 끝에 8월 가까스로 반등했지만 9월에 이어 10월도 3.2% 줄어 419억 달러에 그친 겁니다. 결정적 원인은 9월처럼 자동차 파업과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였습니다. 자동차 파업 등에 따른 수출 감소액이 5억 달러, 갤럭시 노트 7 단종 영향이 6억 7천만 달러로 이 부분이 없었다면 조업일이 0.5일 많았던 작년 10월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일회성 요인 외에도 최대 시장 중국, 미국으로의 수출 감소폭이 커진 점 역시 큰 부담이었습니다. 대베트남 수출이 여전히 호조였고 유럽연합, 아세안, 중동 지역도 모처럼 늘었지만 더 커진 중국, 미국 시장 감소폭 탓에 전체 수출이 줄어든 겁니다. 긍정적 지표도 일부 있었습니다. 주력 수출품 중 반도체 수출이 늘고 철강, 유화, 자동차 등은 감소폭이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회복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반도체, 그다음에 가전, 그다음에 OLED 이런 전자부품 이런 쪽의 수출이 연말까지 견조한 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석유화학이라든지 석유 제품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단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종전보다는 더 호전될 것으로. 하지만 세계 교역 자체가 위축된 데다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겪고 있는 수출이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규제 강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약제도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수요는 살리되 경기는 꺾지 않는 묘수가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아니라 국지적으로 적용될 규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강남 등 과열 지역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 같은 이런 재건축 지역에 대한 고분양가에 대한 집중적인 이런 분양 보증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분양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분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발표가 나올 것으로. 분양권 전매 제한을 비롯해 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재당첨 금지를 통해서 청약 가수요를 걷어내는 대책, 그리고 종전의 1순위 자격을 더 과거보다 확대하거나 강화하는 방향, 청약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이나 일정 부분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책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 방안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보다 오히려 지방에서 더 투기판 그리고 분양권 전매 비율이 높습니다. 특히나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해서 투기판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악수가 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상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한국은행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은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이 실물 경제에 비해 과도하게 늘어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국내 총생산이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2010년 초 매우 짧은 수축 국면을 거쳐 25분기 연속으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 가격이 가정마다 2,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최근 연탄값마저 인상한 데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어서 겨울을 앞두고 서민들의 난방비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흥 기자입니다. 도시가스 요금이 1년 2개월 만에 평균 6.1%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의 월 평균 요금이 34,000여 원으로 1,758원 상승했습니다. 지역 난방을 이용하는 256만 가구의 난방비도 덩달아 월 평균 2,214원씩 올랐습니다. 최근 연탄 소비자 가격마저 7년 만에 573원으로 15% 오르면서 서민의 난방비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금도 함께 늘었지만 연탄 난방을 하는 17만 가구 가운데 지원 대상은 지난해 기준 7만 7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겨울을 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데 김영란법의 여파로 기부마저 줄었습니다. 500원 정도 됐을 때는 20억 정도를 가지고 전국을 따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상된 가격으로 400만 정 우리가 나눈다 그러면 24억이니까 차액 4억 발생. 게다가 지난 여름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전기요금 누진제도 대책 마련에 나선 지 2달 넘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전력 수요가 높아지면 매듭짓지 않은 누진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산업부가 됐던 당정TF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영화가 되고 했는데도 아직도 발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에어컨이 없는 가구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겨울에는 난방은 무조건 해야지 살 수가 있으니까 여름보다 더 심각하다는 거죠. 연이은 난방비 인상 소식에 서민들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최고폭을 기록하고 1%대 상승률도 2달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1.3% 상승해서 올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1년 전보다 8.1% 오르며 전체 물가를 0.6%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1% 상승해 재작년 7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에게 육아 필수제인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기저귀의 경우 2만 5천 명에게 지원된 반면 분유는 겨우 57명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장보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 벌러 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기저귀와 분유는 큰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양육비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높이겠다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는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양육 가구에 바우처를 지급해 지정된 구매처에서 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 달에 기저귀는 6만 4천 원, 조제분유는 8만 6천 원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난 상황에서 기저귀는 2만 5천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반면 분유는 단 57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 육아 카페에도 분유는 지원받기 어렵다는 내용의 댓글이 여러 개 달릴 정도입니다. 이처럼 분유 신청자가 적은 것은 지원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산모가 사망하거나 에이즈나 항암 치료 등 모유 수유가 어렵다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맞벌이 부부 등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도 포괄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년 예산을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반토막 내면서 내년에는 기저귀마저 지원받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각 유치원들은 내년도 원비를 올해 대비 1%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원비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할 수 없게 한 유아교육법에 따라 2017학년도 원비 인상률 상한선을 올해와 같은 1%로 고시했습니다. 교육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비와 국가보조금을 반환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을 타는 외제차 동호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면 서로 짜고 사고를 내서 보험을 타서 나눠 가졌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오른쪽 바퀴 부분이 심하게 부서진 자동차, 앞부분이 아예 망가진 차도 있습니다. 승용차 문이 찌그러지거나 범퍼 부분이 긁혀 수리가 필요한 차들도 있습니다. 사고 차량은 모두 일본 도요타의 스프라 스포츠카입니다. 경찰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자동차 동호회원 35살 김모 씨 등 3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차량 수리가 필요하면 지인들끼리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다 나눠 가졌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사고로 의심받을 것이 우려되자 이번에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했습니다. 법을 어기면 경찰을 부르지 못할 것이란 점을 악용한 겁니다. 이런 수법으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타낸 보험금은 4억 5천만 원으로 30차례가 넘는 고의 사고를 냈습니다. 일부 수입 스포츠카가 종합보험료가 비싸 의무보험에만 가입돼 있는 경우가 많아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 차량 수리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차량 수리에 대해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선적으로 먼저 합의를 하는 점을 악용을 해서 미수선 수리비를 받는. 경찰은 불리한 경우라도 사고 발생 시 꼭 신고해 처리해야 범행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고 당부합니다. 연합뉴스 TV 정선미입니다. 선량한 종업원 부부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45살 A씨를 구속하고 A씨의 아내를 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A씨는 종업원으로 일하던 27살 B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B씨 부부를 속여 2,200만 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B씨의 5살 아들에게도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B씨 부부에게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 2달 만에 전국적으로 금연아파트 6곳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금연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시행된 후 서울은 3곳, 광주 1곳, 경기 1곳, 전북 1곳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이 중에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일부만 선택해서 지정한 곳도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무언가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절반이 주 3회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비만과 뇌출혈, 또 암을 유발하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고 합니다. 뭘까요? 주 3회 하는 건강에 아주 나쁜 행동이라면 뭐 음주일까요? 아니면 회식일까요? 뭔가 술이랑 관련됐을 것 같은데요. 네, 회식도 이것 안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급 발암물질, 바로 야근입니다. 야근은 암뿐만이 아니고요,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핫키워드 시간에서 오늘 야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에, 야근이 2급 발암물질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유명 광고회사 덴츠의 신입사원이 야근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총리까지 나서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남의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을 자랑하는데요. OECD가 지난 8월에 발표한 2016 고용 동향에 따르면 2015년 한국 근로자의 1인당 평균 노동 시간은 2113시간으로 일본의 1719시간보다 400시간가량 많았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한국 근로자는 일본보다 50일을 더 일한 셈인 겁니다. 네, 50일을 더 일했다니 뭔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선진국일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한국은 유독 야근하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야근 정말 없앨 수는 없을까요? 네, 먼저 정확한 야근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야근은 밤 10시부터 2길, 오전 6시까지의 야간 근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간에 8시간 근로 후 하는 초과 근로도 야근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광범위한 의미의 야근은 야간 근로와 초과 근로를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야근이라고 부르는 건 초과 근로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과 근로는요, 회사에서 명령하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건가요? 뭔가 법적인 제한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적인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이고요.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했을 경우에 주 12시간까지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네, 이런 기준이 있었군요. 자, 그렇다면 12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야근을 할 수 있는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으면 이 이상도 추가 근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주 52시간 이상 연장 근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겁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라니까 조금 애매한 규정 같은데요. 어떤 경우에 적용이 가능할까요? 네, 자동차 공장을 사례로 들어볼까요? 새로 출시한 자동차의 예약량이 많아서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야 한다면 근로자는 휴일 없이 하루 3교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 56시간 일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에게 일일이 동의를 구하는 대신에 노동조합과 단체 협약을 통해서 초과 근로, 야간 근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일일이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합법적으로 초과 근로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 유리한 조항 같은데요. 대신 더 일한 만큼 보상에 따라야겠죠. 근로기준법에 초과 근로 수당도 규정이 되어 있나요? 네, 역시 근로기준법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가산입니다. 예를 들어 통상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1급은 대략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 사람이 휴일 근무를 한다면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15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산을 강조하셨군요. 자,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인데요. 그런데 사측에서는 이런 수당을 아까워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위 퉁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대로 150% 이상 주는 게 부담스러운 사측은 근로시간 외에 한 달에 30시간 정도의 초과 근로를 한다는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넣고요. 일정한 수당을 정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야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 수준에서 수당이 해결되는 셈입니다.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인센티브 없이 초과 근무에 동의해버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봉제를 시행하는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는 연봉제든 일일 근로든 아르바이트든 인턴이든 초과 근로를 하면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중 일부가 인턴들에게 초과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은 오래 일하는 나라지만 노동 생산성은 OECD 국가 평균을 100으로 했을 때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 개혁 방안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또 어쩔 수 없는 야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보상을 하는 그런 기본부터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핫 키워드 야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사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